이번 항공기 참사는 27년 만에 최악의 인명 피해를 낳은 참사입니다. 다시 한번 사망자 수와 부상자 수, 최종 집계된 현황 짚어드리겠습니다. 탑승자가 181명, 사망이 179명, 부상이 2명입니다. 밤새 생존자가 더 있기를, 생존자가 더 구조되기를 많은 국민들이 바랬는데 안타깝게도 꼬리날개 쪽에서 구조된 2명의 승무원을 제외한 179명이 모두 숨진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극동대 항공운항학과의 안영태 교수님, 그리고 한국열린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교수의 백승주 교수님 모셨는데요. 먼저 안 교수님, 승무원 2명을 제외하고 전원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피해 규모가 커졌다라고 보십니까? 잠시 후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네, 저로서도 일단 그 수많은 승객분들과 또 승무원들의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는 많은 다각도로 저희가 이제 파악을 해볼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라는 전문가 집단에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블랙박스라고 하는 비행 기록 장치, 그다음에 음성 기록 장치를 다행스럽게 수거를 했기 때문에 네. 이 두 장치를 활용한 종합적이고 3D 차원 그리고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사고의 원인을 저희가 물론 이제 다소 그러니까 많이 또 궁금해하고 빨리 알고 싶은 그런 생각도 물론 있겠지만 좀 더 차분하게 기다려주고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저희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네. 자, 백승주 교수님, 현장에서는 이 조류 충돌 가능성이 나오고요. 랜딩 기어 이상 얘기도 좀 나오는데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일단 이 두 가지가 꼽히는 거죠? 네, 매우 끔찍한 참사에서 지금 그 조류 충돌 랜딩 기어 2개는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도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는 이 2개의 연결고리를 찾는 과정. 그래서 그게 사고 전체 흐름의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이 조류 충돌, 이 버드 스트라이크로 인해서 랜딩 기어가 오작동이 되는 경우도 간혹 있다라고 지금 항공업계에서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 가능성을 찾는 것은 오히려 희박한 사고에서 희박한 상황을 찾는 확증 편향적인 과정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그 엔진 고장은 항공이 힘든 상황이고 그 때문에 비상 착륙을 어렵게 만드는 과정은 3중으로 끊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연결될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는 오류가 있을 수 있고 물적 오류가 없다면 가능성이 낮다면 인적 오류의 가능성도 있다.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봐야 될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조류 충돌로 인한 꼭 랜딩 기어 오작동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는 말씀도 주고 계십니다. 사고 여객기가 활주로에 착륙하기 전 공항 상공을 지나가는 영상이 입수됐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객기 엔진 쪽에서 폭발과 함께 연기가 발생하는 장면도 포착이 됐는데요. 이 소식 조민기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해안가 상공을 낮게 날아가는 제주항공 여객기. 기체 오른쪽 날개 엔진 뒤로 번쩍 섬광과 함께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무안 국제공항 활주로에 동체 착륙을 시도하기 직전 사고 항공기의 모습입니다. 무안 국제공항 관제탑은 사고 9분 전 해당 항공기에 착륙을 허가했고 3분 뒤 조류 충돌을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분 만에 기장은 긴급 조난 상황을 뜻하는 메이데이 신호를 보냈고 1차 비상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다시 2차 착륙을 시도하던 비행기는 3분 뒤 랜딩 기어 없이 활주로에 내렸다가 공항 외벽에 부딪혔습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사고 비행기 엔진에서 목격된 섬광과 연기는 조류가 기체 엔진에 빨려 들어가는 버드 스트라이크 때문에 발생한 걸로 보입니다. 기장이 메이데이를 보낸 뒤 4분 만에 사고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지만
활주로 끝 300여 미터 지점에 세워져 있던 공항 담장과 충돌한 뒤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항공당국은 버드 스트라이크 발생 이후 사고 여객기 랜딩 기어 작동이 불능 상태가 됐는지, 정확한 화재 발생 시점은 언제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예, 백 교수님, 지금 저희들이 입수한 영상에 보면 항공기 한쪽에 이 엔진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나는 장면이 포착됐는데, 자, 이게 지금 어떤 장면으로 좀 분석이 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런 상황은 오히려 비행기 내부의 음성 기록 장치나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로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겠죠. 밖에서의 영향이기 때문에. 예. 저런 일종의 외란 상황에서 지금 여러 제보를 이제 참조를 한다면 57분에 조류가 이동되니까 아까 국토브리핑은 3시 브리핑으로 보입니다. 경보라는 단어를 쓰다가 이 경보가 마치 공식적인 절차인 양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언이라고 바꿉니다. 네네. 영어를 번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 시점이 조류 이후에 메이데이 직전에 이 부분은 근처 낚시꾼의 제보로도 역시 같이 겹쳐지는데요. 그러니까 활주로 해서 착륙하려는 방향과 정면 방향으로 셋대들이 지나갔고 그 뒤에서 연기가 나는 모습을 보였다는 다른 제보자도 있거든요. 예. 저 영상과 겹쳐보면 그 상황이 동시대로 보여집니다. 저런 비상 상황 이전에 주의 조언을 했다는 확률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 상황은 조류 충돌, 외력 때문에 오른쪽 엔진이 망가지는 과정과 직후 상황인 것은 좀 보는 것이 맞지 않나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안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기장이 메이데이를 다급하게 외쳤다라는 것까지 확인이 되고 있는데, 네. 메이데이라는 외침은 굉장히 다급한 비상 상황에서만 쓰는 용어다. 뭐 이렇게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장이 메이데이라고 선포를 하는 순간부터는 해당 항공기에 최우선적 착륙 권한을 부여를 합니다. 네. 그런데 이러한 메이데이는 항공기 기내에서 어떤 되게 치명적인 사항들이, 뭐 예를 들면 한쪽 엔진 또는 모든 엔진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모든 정기적 파워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기내에 어떤 위급한 승객이 발생했거나 라는 등등의, 또는 뭐 도어가 갑자기 열렸거나라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항이 매우 어려울 경우에는 메이데이를 선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방금 이제 언급이 되었듯이 그 엔진, 저런 동영상 화면을 통해서 엔진의 어떤 그 화재, 폭발이라기보다는 화재로 이제 명칭이 좀 개정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러한 상황은 비행 기록 장치에 어느 쪽 엔진이든 모든 엔진의 어떠한 온도, 또 엔진의 어떤 압력 상태, 엔진의 어떤 추력 상태들이 다 기록 디지털화돼서 보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런 상황은 비행 기록 장치의 단계적 해석을 통해서 저희가 정확하게, 저희가 이런 식으로의 어떤 섣부른 유추가 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조심스럽게 그러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들이 본 영상을 보면 갑자기 엔진에서 폭발음과 함께 연기가 나는 장면이잖아요. 예. 그것이 세대 충격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인지는 뭐 정확하게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데, 네. 저 정도 상황이면 엔진이 어떤 상황이라고 좀 보이십니까? 뭐 엔진 뒤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그렇다면은 되게 급격하게 엔진의 기능이, 엔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동력이 떨어지면서 심한 급격한 온도로 인해서 화재의 가능성이 높은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에 처음에 이제 뭐 언론 신문사에서도 항공기 그 폭발이라고 그랬는데, 폭발은 다른 식으로 어떤 그냥 폭탄이나 뭐 이런 식으로 접근 중에 그 강화 중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됐다라는 그런 오해를 야기시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화재다?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착륙 후 충돌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이 무안공항의 위치가, 지리적인 위치가 네. 철새 도래지와 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조류 충돌의 위협이 높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늘 오신환 의원님도 모셨는데, 네. 사실은 저 무안공항이 만들어질 때부터 이 조류가 굉장히 많다라는 논란이 제기돼 왔었고,
몇 년 전 이 실시된 환경영향 평가 등에서도 무안공항에서 특히나 유독 항공기와 조류 충돌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지적이 나왔던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뭐 전혀 개선이 안 됐다 뭐 이런 지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조류 도래지 자체가 지금 무안공항을 둘러싸고 4군데 지역에서 발생이 되고 있다고 네.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 말씀하신 대로 당시의 환경 전략 평가에서 저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좀 마련하고 무안공항을 운행해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에 이제 그 활주로 길이를 넓히기 위한 공사가 진행 중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00m 정도의 활주로 길이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노출돼 있는 상태에서 저런 참사가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좀 전문가들의 평가를 통해서 그 사고 원인을 좀 파악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자, 잠시 후에 이제 무안공항이 왜 이 조류 서식지 한가운데 만들어지게 됐는지와 관련된 이 논란도 저희들이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참사, 2명의 생존자가 있습니다. 동체 후미 부분에 탑승했던 이 승무원 2명만 생존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죠. 생존 승무원 2명이 구조가 됐습니다. 여객기 후미 비상구 인근에서 승객 서비스를 담당하던 승무원이고요. 현재 생명에 지장이 없다라고 합니다. 백 교수님, 네. 2명은 어떻게 또 생존을 할 수 있었을까와 관련돼서도 상당히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 해당 기종은 비상구가 전중 후 3군데 좌우로 6군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비상 착륙 상황이기 때문에 승무원이 후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근데 저게 이제 말씀하신 착륙하고 활주로 끝을 이탈해서 300m를 더 달려서 외벽을 부딪힌 네. 그 충돌 이후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요. 그러면 충돌하지만 않았더라면 충돌 직전에 항공기가 제동이 걸려서 멈췄다면 네. 참사는 없었던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고 예.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항공기 골든타임을 90초로 봅니다. 그러면 항공기 같은 경우 설계를 할 때부터 소화기 교육을 안 하잖아요.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그러니까 화재 소화는 의미가 없고 신속히 생존자들이 대피하는 게 급선무고 전체 비상구의 50% 개수를 사용해서 전체 승객이 90초 만에 대피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충돌이 안 되고 제대로 멈췄다면 승무원들이 비상구 개방과 탈출을 도왔을 거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훨씬 줄었을 것이다라고 예상할 수가 있죠. 예. 잠시 후에 뭐 자세히 저희가 다시 짚어보겠지만 백 교수님 사실은 이 랜딩 기어 바퀴잖아요. 쉽게 말하면 네. 랜딩 기어가 일정 정도의 어떤 제동력을 가하는 효과도 있습니다만 가장 큰 랜딩 기어의 목적은 이 지표면과의 어떤 충격과 마찰을 줄이는 역할, 부드럽게 항공기가 착륙하는 역할을 돕는 것이고 사실은 비행기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수단은 굉장히 많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네. 동체 비상 착륙을 했는데 다른 이 제동 장치는 왜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궁금증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다른 제동 장치라는 부분에서는 비행기에서의 어떤 플랩이나 그 스포일러 같은 여러 장치들은 역시 비행 기록 장치를 통해서 그거는 충분히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분석할 수 있죠. 그렇긴 한데 이게 동체 착륙이라는 걸 판단을 했다는 부분에서부터 저는 좀 의문점이 가지는 부분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바퀴가 없는 상태에 내려앉았으니까 동체 착륙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동체 착륙도 비상 상황에서의 공식 절차가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판단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 비상 절차를 거쳤어야 되는데 그중에서는 소방 측면에서만 보더라도요. 해당 공항 같은 경우는 소방차 3대와 34명의 소방대원을 기본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자체 소방대가 있습니다. 활주로 상황에서 전중 후 3군데의 소방대를 분리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끝부분에는 가장 강력한 소방 구조대를 배치합니다. 가장 위험하니까. 그런데 지금 조류 충돌 추정되는 시점 직후의 1분 사이에 관제사와 조종사가 01번 정북에서 10도 틀어진 방향에서 180도 반대 방향으로 적어도 선회를 해가지고 착륙을 시도했거든요. 그러면 소방대가 설사 미리 대비를 했더라도 물리적으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안 돼요. 너무 2분 사이에. 촉박했다. 그 대비를 하지도 못했을 시간일 뿐더러 시작도 못했고 교체도 못할 시간 정도로 동체 착륙을 했다는 것이 물론 메이데이를 할 정도로 한 개의 엔진이 명확하게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선회 비행이 가능한 정도였는데 한 개의 엔진이 살아있는 상황과
동체 착륙을 대책 없이 시도하는 그 상황의 위험도를 따지면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과연 판단했는지, 그렇기 때문에 인적과 소통 오류에 대한 의문점도 좀 따져봐야 된다. 예단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추정되는 시나리오를 보태서 불가능한 것을 지어나가는 과정이 명확한 원인을 찾는 방법이거든요.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네. 교수님 지적하셨던 부분과 관련해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 하나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어느 정도 선회가 가능했던 상황, 비행이 조금 더 가능했던 상황에 왜 이렇게 급박하게 동체 착륙이 사전 조치 없이 이루어졌는가. 사실 인천국제공항이나 타국의 국제공항급에 보면 이 동체 착륙 비상 상황에서의 매뉴얼이 있는 것으로 또 취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주로에 도포를 하던가 아니면 일정 정도 충격을 감수할 수 있는 그물망을 설치하던가 등의 매뉴얼이 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런 매뉴얼도 지켜지지 않았고 과연 관제탑이 동체 착륙을 시도한다라는 사실조차 인지했는가와 관련해서 사실 많은 전문가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 표준 작전 절차가 소방청의 공식적인 그 표준 작전 절차는 약간 전국의 규모를 담는 아우트한 부분이고 해당 공항에서는 작전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유류 화재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소화약제 폼을 활주로에 덮어두는, 그리고 그 그물 장치를 하는 부분은 하드웨어적인 명확한 설비가 갖춰졌냐가 전제하에 했냐 안 했냐를 따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류를 했던 건데, 소방대를 배치하고 출동하는 시간은 명확히 시설과 여부와 관계없이 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해야 됐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 시간을 안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는 이게 어떤 그냥 막연한 의문이 아니고 충분히 이거를 분석하고 원인을 경과를 찾아봐야 되는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선 상황에서 가정한다면 네. 무언가 긴박한 또 다른 뭐 기계 이상이라든지 아니면 기내 안에서의 어떤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충분한 여유를 갖지 못한 채 비상 착륙했을 수도 있다. 네. 혹은 저 이 동체 착륙이라는 판단 자체가 굉장히 좀 미숙한 판단이었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약간의 오마주가 있습니다. 91년도에 대구공항에서 랜딩 기어를 펴지 않고 그냥 착륙한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큰 인명사고가 되진 않았는데요. 비슷한 기종입니다. 보잉 727 기종인데 랜딩 기어를 기장과 부기장이 서로 펼쳤다고 생각을 하고 안 펼쳤어요. 그리고 그 사전에 이 랜딩 기어 같은 경우는 펼쳐진 거를 확인하는 응답 기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해서 경보가 울리는데 그 경보 회로를 서킷 브레이커를 꺼뒀어요. 끈 상태가 된 상태에서 관제탑에서도 역시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걸 육안으로 봤는데 송신을 하면서 착오로 그 뒷비행기 번호를 부르는 바람에 해당 조종석에서는 랜딩 기어가 내려오지 않은 걸 판단하지 못했죠. 이런 것처럼 몇 가지의 오류가 겹친 상황에서 이렇게 그 동체 이른바 바퀴 없는 착륙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조심스럽고 진중하고 신중한 상황의 국토교통부 브리핑에서도 이 엔진 고장과 더불어서 랜딩 기어가 펼쳐지지 않은 과정을 명확히 딱 짚어서 조사해야 된다는 부분에서는 그 상황에서만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많은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이 비상 동체 착륙이 준비 안 된 채 이루어진 동체 착륙이었다라는 부분은 짚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상당히 좀 반대적인 네네.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쪽 방향으로 접근 강화를 해서 착륙을 시도하다가 지금 이제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은 새를 그 FOD를 먹게 되면서 오른쪽 엔진, 넘버2 엔진에 문제가 생겨갖고 복행을 했는데 고란들을 시도를 했는데 이 상태에서 매우 급박하기 때문에 통상 저희는 이제 계기 접근 절차로 접근해서 착륙을 시도를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복행을 얼마든지 안전한 착륙이 안 될 경우에는 시도할 수가 있는데 이러한 복행 상태에서는 대기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좀 더 안전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재착륙을 시도를 하는데 왜냐하면 모든 공항이 나 혼자만이 사용하는 공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접근하는 항공기 또는 이륙하는 항공기에 순서가 또 부여되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장주를 가서 거기서 준비한 다음에 다시 착륙을 재시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반대편 활주로로 바로 착륙을 시도했다는 것은
저희가 확실하게 알 수 없는 매우 긴박한, 매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착륙 장치인 랜딩 기어조차 내릴 수 없는 긴박한 상황으로 보고 바로 착륙을 동체 착륙, 벨리 랜딩을 시도를 하면서 이런 큰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의 입장에서 섣부른 판단 또 어떠한 가능성 제시 이런 것은 매우 그 승객 또 승무원 고인들에 대한 오히려 저희가 명예를 실추시키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긴박한 상황이라는 게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를 든다면 한쪽 엔진에 문제가 있어갖고 네. 복행까지 해서 대기 장주까지 가는 것이 정상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종석 내에 그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라는 항법 화면에도 다 뜹니다. 네. 자연스럽게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선회를 해서 다시 반대편으로 내리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양쪽 엔진의 문제가 갑자기 의도치 않게 생기지 않았나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네. 블랙박스 등을 수거해서 정밀히 분석을 해봐야 할 대목 같습니다. 자, 국토부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을까요? 국토부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활주로 01 방향으로 당초에는 착륙을 시도하다가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당시 상황에서 관제탑에서 활주로 19 방향 정상적으로 복행하지 않고 활주로 19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그냥 착륙하도록 허가를 줘서 조종사가 수용을 하고 그렇게 착륙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메이데이 선언하고 나서 착륙까지는 시차가 한 얼마나 있었나요? 대략 파악하기로는 약 2분 조금 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비행 기록 장치는 사고조사위원회가 수거했습니다. 수거해서 그거를 이제 조사를 할 것이고. 자, 지금 국토부의 발표도 있었는데 백 교수님, 지금 어떤 부분을 좀 국토부가 지적한 겁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릴 부분은 우리가 이제 확증 편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 가설을 세워놓고 그 부분에서 필요한 증거만 수집해서 논리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 모순이 생기는데요. 누구나 그 습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에 이거를 수사해서 명확한 수사는 그 이후에 이런 항공기 사고 같은 경우는 국가 대 국가의 사고이기도 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서 모범을 삼고 이런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에서는 수천 수만 개의 시나리오를 세워놓고요. 불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지어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 확증 편향을 배제하는 방법인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모든 것이 이성적이고 감성적인 부분으로 나뉘게 되는데 저 희생자분들 유족을 포함한 탑승자 가족 모든 분들의 그 안위와 안전과 그리고 명복을 빌게 됩니다. 당연히 그렇고 우리 국민 모두가 무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해당되는 부분에서 인적 오류라고 한다는 부분이 인적 오류가 그 안에 포함된 개개인에 대한 부분의 실수를 지적하거나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인적 오류를 발생하게 하는 것조차도 시스템의 오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그 비상 착륙, 동체 착륙을 판단했다고 한다는 가정을 만약에 한다면 그 사전에 관제탑에서 확인하는 절차 그리고 그 비행 스케줄을 조정하는 절차가 있겠죠. 근데 그 시간이 지금 보면요. 충돌 주의를 57분에 경고 이후에 조언이라고 이제 표현을 바꾼 근데 경고라고 하겠습니다. 조류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 직후에 관제사가 기장에게 조언을 한 거죠. 조류가 있으니까 조언을 한 직후에 메이데이가 나왔는데 이제 그때 어떤 판단을 했냐를 일단 차지하더라도 설사 동체 착륙을 판단했을 가능성도 높죠. 판단했다고 했으면 그 이후에 랜딩 기어가 내려오는지 수동 작동은 되는지 엔진이 2개가 망가진 게 확실한지 이런 절차적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데 그 시간이 1분 안에 가능했겠냐는 거죠. 그래서 완벽한 복항이 아니고 그 자체가 노선을 180도 바꿀 정도로 착륙 경로를 바꿀 정도로 신속하게 판단을 했는데 그 절차에서 과연 랜딩 기어가 이거는 기계적, 물리적, 2차, 3차적인 안전장치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절차를 안 하고 진행했을 정도의 시간이었나.
매우 짧다는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문을 가져보는 겁니다. 네네. 그런 부분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